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바라 목도파입니다. 지표는 계속해서 집값 하향 추세에 대한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급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죠. 느긋하게 지금의 추세를 지켜보신다면 반드시 확실한 분기점이 열릴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대로 7주 연속 하락세를 찍고 있습니다. 아니, 공식적인 지표가 이렇게 연속적인 하락세로 가는데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호가세가 부동산 쪽과 똘똘마리를 해서 매수세가 코를 넣어보면 여전히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가격 택으로 붙이려고 부더니도 애를 쓰고 있는 형국인데, 그러나 실제로 그런 가격들 벗겨보면 그냥 수억씩 내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 매도자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매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페이크, 협상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을 거라는 의지, 게다가 표정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호가는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표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0.04%로 여전히 아래로 고드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강남구 동시다발적인 하락세는 그 움직임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현장은 크레파스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아주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판이라 해도 이게 워낙 견고하게 얼어붙어 있어서 뭔가 하락의 대세는 완연한 것 같은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도 실상 발을 한 걸음 잘못 내디디기 시작을 하면 어디선가 그냥 붕괴에 가까운 거래들이 속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위주로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강남에서는 송파구가 선두주자, 서초구도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8주 연속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0.06% 정도 추락해서 낙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보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부동산원에서도 이렇게 계속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현장 부동산 상황이 상당 부분 많이 얼어붙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특히 과천은 유일하게 2주 연속 상승세를 찍었던 그런 지역으로 가던 곳이었는데 드디어 여기도 그 기세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0.04%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역행해서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곳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세시장, 오름세가 진격의 거인 수준이 될 거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상승가만 보이고 있고요. 그것도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결국 전세가도 매매가와 동반해서 하락으로 갈 건데 이후 매매가를 업어줄 만한 단단한 지대로서의 전세 시장을 형성하기는 좀 어렵다. 결국 전세도 수요가 대부분 굳이 전세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같이 부동산이 과도기로 흐르기 시작을 하면 살짝 걸치고 있는 것들이 유리할 수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볼 때 임시 방편적인 느낌이 드는 월세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전세 시장이 상당 부분 불안감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대출도 만만치가 않은 게 지금 1월 되면서 전체적으로 대출이 원활해지고 금리가 내릴 거라는 기대는 이미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냥 굿바이, 짜이찌엔, 사야나라야. 지난 17일에 개최된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 하죠. 보스들이 죄다 모인 회의인데 그냥 면면을 보면 다 보스야. 근데 여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딱 말뚝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무튼 시장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에 일종의 경고장 날렸습니다. 인플레이션, 가장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죠. 여전히 꺾이기는커녕 다시 잔혹한 이전의 물가 상승률을 위협할 만한 큰 걸음을 성큼 내디딜 것 같은 공포가 공통적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형님이 바로 제롬 파월, 그리고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 연준이기도 한데 지금 유럽 분위기는 2024년 경제를 굉장히 암울하게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절대로 입 밖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유럽 쪽도 미국의 부채 쇼크를 거론하면서 더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한가롭게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놀이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이번 다보스 포럼은 일종의 시그널이다.
2024년 역시 2023년과 다를 바 없는 고금리 기조 나사를 꽉 조이겠다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한 거죠. 미국도 지금 고용시장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해서 이제 뭐 인플레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는가 보다라는 분위기를 띄웠었는데 웬걸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여전히 고용시장이 뜨겁다는 거죠. 회사에서 잘리는 사람이 적으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거고, 이런 지표는 당연히 고용지표가 좋은 곳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미국 연준이 고용지표가 좀 식어야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고용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릴 기미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연일 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는 이미 작년 12월에 올해가 금리 인하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을 들고 나오면서 주담대 대환대출이 물꼬를 트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건 뭐 개인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그 무게를 덜어주기 위한 정책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상당히 초반에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출 과중이 주담대로 몰려 있어서 특히 영끌들은 뭐 한 달이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금리가 변동에 물려 있으면 상당 부분 금리 압박을 극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동시에 매매 시장에서 집값이 갈수록 하향 추세로 가고 있어서 마지막 보루인 집값 동아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나락갈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대환대출 통해 금리를 낮추려 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페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6일 만에 비교조회액 3조 9천억, 그러니까 거의 뭐 4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교 횟수가 2만 2천 건 정도 범위인데 액수가 4조 원가량 된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 빚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네이버에서 4조 원이 터져버린 건데 정말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고금리 상황을 피해보려는 수요가 거의 극에 달할 정도로 때로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대환대출이라는 틈새가 없었다면 그 고금리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다행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서 동시에 신규 대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자칫 또 다른 가계부채로 이어질 수 있는 해프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환대출이 초기 대흥행을 이어가는 것도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본물 터지듯 틈새가 열리는 것 같아도 다른 한쪽에선 금융위를 통해서 다음 달 26일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될 건데, 특히 전세 자금도 DSR 규제 적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도 다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비교적 전세 대출은 여타의 다른 주담대보단 자격 요건도 뭐 그렇게 자금을 땡기기에 그리 큰 부담이 없었던 장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금융위를 통해서 전세 대출 자체에도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여서 확실하게 가계대출 분위기를 휘어잡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대출 부분이 자칫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풀고 한쪽은 묶고 하다 보면 이게 2인 삼각경기 잘못해서 서로 간의 묶음줄이 헝클어져 버리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가계부채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책 금리를 쏟아낼 여력도 한계치에 와 있고, 대환대출을 통해서 개인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시중은행이 금리 낮춰주면서 자꾸 신규 대출 유도하는 비즈니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부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네이버에서 4조 원 터지게 된 겁니다. 네이버 페이에서 주담대 대환대출 규모가 이렇게 단기간 안에 급증하는 것도 상당 부분 우려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10%를 넘어선다는 진단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수치라면 남미의 전형적인 개도국인 콜롬비아까지도 능가하는 수치인데,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충당 부채 규모를 합치면 충분히 현실적인 부채 수준이 가늠이 될 정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죠. 야, 콜롬비아 부채를 넘어서는 한국 부채, 생각만 해도 아찔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 콜롬비아는 남미의 개도국인데 이 나라의 부채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는 게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걸 백업을 해줘야 할 지금 공공금융기관도 자체 손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그가 전세 사기 급증으로 단기 순손실액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3배 가까이 되는 4조 9천억에 이르는 손실액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 그래프가 완전히 밑으로 꼬꾸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뭐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 보증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사고까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이런 부실들은 뭐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입장에선 천문학적인 5조에 가까운 부실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허그의 주된 역할은 보증인데 자체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 버리면 결국 그 보증 사업을 접어야 하는, 어찌 보면 파산 위기에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공기업이라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될 것 같지만 상당 부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급수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상황이 대외, 대내 갈수록 뭐 가시밭 같은 악재들이 쭉 깔려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심조심 정말 이 상황 잘 살펴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갈수록 집값 추이는 떨어지고 있고 대외 환경 분위기는 저금리기죠. 완전히 포기를 한 것으로 보이죠. 유럽에서 불어오는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 미국 지표도 그리 뭐 금리 인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가뜩이나 국내 부동산 분위기는 이로 인해 그동안 천문학적인 빚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자구책이 자칫 또 다른 빚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도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신발끈 잘 동여매시고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